중국 눈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타이완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 군대, 일본 군대, 이 모두 계산에 넣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역시 한국하고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쉽겠구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하고 싶으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한다는 게 거의 상식이에요.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박사님이 쓰신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보면 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셨고, 또 이게 우리 한반도의 정세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반도는 또 이 타이완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한반도가 타이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제 한국이 미일 한 군사 연맹 또는 군사 연계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시선이 우리 시선으로 남을 보거나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본다 해도 그것이 이제 미국의 눈이기가 쉽죠. 근데 한번 중국의 눈에서 바라보면 이제 중국이고 내가 타이완을 공격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죠. 일본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미국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큰 적이 두 개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 불확실성은 없는 상대입니다. 적이에요, 그냥. 근데 한국은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뭐 중국 편이 돼서 미국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은 어쩌면 중미 간의 전쟁이 붙었을 때 중립을 유지할지도 몰라. 요런 일말의 가능성이죠. 네. 지금 기대치는 매우 내려와 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중국 눈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타이완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 군대, 일본 군대, 이 모두 계산에 넣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보는 시각은 아주 좀 현재 되게 복잡하겠네요. 이걸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과거에는 한국을 좀 잘 구슬러서 좀 중립선으로 나가게 하고, 중국도 지금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한테 기술을 안 주면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치가 거의 사라지고 역시 한국하고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쉽겠구나.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건 좀 중국 내 시각인 네, 거죠? 중국 내 시각. 자, 그러면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동안 경제 협력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어느 한쪽이 다 이익을 보고 끝낸 게 아니라 네. 양국이 어쨌든 이걸로 이익을 보고 있었잖아요. 경제 네. 협력을 통해서. 네네. 그럼 그런 경제 협력 관계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한중일 FTA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요청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실상 일본도 거절하고 우리도 거절한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타이완 침공이 이제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계시니까 궁금한데, 그렇게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중국 사이는 어떻게 관계가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혹시 가능할 수 있는 한국군과 일본군의 참전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뾰족한 수단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하고 싶으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한다는 게 거의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도 북한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직전에 북한을 사주해서 한반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력 도발을 하도록 사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또 은근히 중국말을 잘 안 듣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듣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중국이 이저 한반도에서 좀 분쟁을 일으켜봐라고 예. 했다고 해서 예. 북한이 지금까지 태도로 볼 때는 예. 그냥 무시하거나 말을 안 들을 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만일 북한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견딜만 하고, 예,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으면 뭐 중국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만일 경제가 지금 폭망이고 정권이 위협받고 그런 상태에 간다면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도 지금 그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전에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적인 지원, 식량 지원, 달러 지원, 안보 안전 제공 등등을 내세우면서 뭐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요 정도 규모로만 사건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걸어볼 만한 일인 거죠. 네. 자, 이제 어쨌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 국제정세 향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앞으로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패권 전쟁이 많은 패권 전쟁이 실제로 전쟁으로 간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패권 전쟁이 진짜로 이제 냉전을 넘어서 열전으로 갈 가능성, 즉 진짜로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 이 가능성까지 높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높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군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그 워게임들을 봐도 상당한 규모의 그 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열전이 되면 예. 동맹이 얼마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네네. 이제 뭐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 물적 지원들이 돼야 되고 이제 교육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결국 자기 쪽 진영에서 교육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중국 쪽에 설마 나라가 있을까요? 중립을 지킬 나라는 상당히 눈에 네,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중국 편에 들어서 이 어떤 진영이 중국 진영으로 갈 만한 나라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중국 편에 쓸 나라가 뭐 몇 안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니 역으로 말하면 양안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미군과 군사동맹이 되어 있으니 한국도 자동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기본으로 이 남북한과 중국, 미국, 타이완은 그리고 일본까지 들어오겠죠. 러시아는 공식적인 군사 동맹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동맹처럼 행동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군사적으로 직접 참여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란 같은 나라가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는 충분히 일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동맹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극단적인 대결 구도까지 가면.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명분을 또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는 거의 뭐 100% 참여할 것이고요. 뉴질랜드는 뭐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일부 일본이 뭐 이번에 틀림없이 참가한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아마도 숟가락 올리는 수준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 전쟁 상황은 사실 가급적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거의 불가능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이 변수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예.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프론티어로 가장 앞에 서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예. 앞으로 국가적 전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많은 나라들이 보통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면 양쪽에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나라도 있고 네네. 또 정말 패권 전쟁에 칼끝이 돼서 싸우는 나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선택지로 올지 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참 예.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정한 전략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도 1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참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국가 전략이 있는가? 여기 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방향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격하고 좀 좋게 표현하면은 한계를 벗어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으로 이 상황을 당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만일 양안 전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북한과의 어떤 도발 사태가 일어나거나 긴장 상태가 발생한다면 저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고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마 어려운 결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주요 무역로가 중국을 지나잖아요. 중국 앞바다를.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야말로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 뭐 곡물 이런 상당 부분이 어쨌든 중국의 앞바다를 지나면서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쉬운 결단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운송로 자체는 유지될 수 있고 역으로 그 운송로가 막히는 건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요 물자, 전략 물자의 공급 배분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각국이 새로 변동되는 배급 질서에 끼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할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서 또 많은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전략과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